오늘은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네 번째 강의입니다. 담화 국어사에 대한 강의예요. 일단 담화부터 보겠습니다. 담화 뜻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화의 특성, 통일성과 응집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통일성은 내용면에서의 통일성, 이 말은 뭐냐면은 주제라는 것하고 일치하는가, 혹은 그 글에 여러 가지 주제를 또 다루고 있지 않는가. 주제와의 관련성이고, 응집성이라는 것은 이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관계인데요. 대체로, 여기 있네요. 그죠?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을 통해서 문장과 문장들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지시 표현은 되겠죠. 저와 같은 방식으로 지시 표현이고요. 대용은 대신 사용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화 중에서 여기 말고 거기는 어때라고 했을 때, 여기 말고 거기는 어때라고 했을 때, 여기 거기가 이 발화 상황 속에 있는 두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장소죠. 그거를 대신해서 사용한 표현들이고요. 접속 표현은 말 그대로 그러나, 그런데, 뭐와 같은 이런 접속어 등을 통해서 문장 간의 연결을 긴밀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동일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또다시 응집성도 높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쓰임이 화용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명령의 기능을 하는 명령적 기능 혹은 지령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명령적 기능은 듣는 이에게, 청자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창가에 앉은 친구에게 창문을 닫을 의도로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추워라고 형서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요거는 이제 정보 전달의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발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거는 문을 닫아달라라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지령적 기능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명령문으로, 그래서 뭐하고 뭐가 문장의 형식과 그 문장이 의미하는 내용이 동일하면은 직접 발화가 되고, 동일하지 않으면은 간접 발화라고 한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이 나오는데, 언어적 맥락, 담화 안에서 어떤 발화를 둘러잡디 발화, 비언어적 맥락에서 상황 맥락과 사회 맥락적 맥락,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영화 감상 동아리에서 만약에 이번 영화는 어때? 자, 오늘 영화 어때? 라고 했을 때 그 영화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감상에 대해서 서로 토의한다는 거라면, 친구 사이에서 오늘 영화 어때? 한다면 이제 영화를 보러 가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맥락은 담화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라는 이 사회와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길 바란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담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담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어사 한번 볼까요? 자,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 나오죠. 국어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면서 뭐 해왔다? 발전해 왔습니다. 국어는 뭐가 있다? 이러한 역사성이 있다는 얘기죠. 생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성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소멸해버리는, 사멸해버리는 그런 어떤 어휘가 그렇고 의미가 그렇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국어의 변화라고 나오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타이 어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타이 어족에서 나와서 우리 한 민족은 처음에 이제 부여하고 한국 할 때 한이에요. 중국의 한나라 할 때 한이 아니고 한국, 대한민국. 자, 부여와 이 한나라 시대의, 우리 대한 시대의 조상언어에서 조어라고 썼어요. 제가 한자로. 이 조어에서 부여, 한의 조어에서부터 분화되어 가지고 크게 무슨 계열과 무슨 계열이 있는 것 하면은 맞죠? 부여계와 그리고 한계 해서 붙인다면은 원시 부여계 그리고 원시 한계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여기는 이제 고구려계 언어가 포함될 것이고 원시 한계 쪽에 이제 뭐하고 백제 계열의 언어랑 그리고 신라 계열의 언어가 나오겠죠. 이 신라가 676년에 뭐함으로써 삼국 통일하게 됨으로써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로 이 부역의 언어와 한계 언어가 통일되겠죠. 그죠? 언어가 통일되고 요 신라어를 바탕으로 이제 뭐다 고려 건국이 시작되고 고려 건국이 시작되면서 뭐가 되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고대 국어뿐만 아니라 무슨 국어 그렇죠. 중세 국어가 되고요. 중세 국어는 고려 건국이죠. 고려 건국 자 요거 중세 국어입니다. 고대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건국 이전인 10세기까지가 우리가 고려 건국이겠죠. 우리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고요. 이렇게 고려 건국하고 난 뒤 이제 중세국어는 이제 10세기부터 이제 임진왜란이 있기 전은 임진왜란이 1590 아닙니까? 따라서 16세기까지가 중세국어 이렇게 중세국어가 되고요. 그 다음 중세국어를 또다시 우리가 두 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떤 사람은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하고 훈민정음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노 하면서 그냥 조선 건국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이 갈림길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임진왜란이 있죠. 임진왜란이 159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국어는 17세기부터 시작되겠죠. 17세기부터 해서 1894년인 바로 갑오경장입니다. 그렇다면 18세기, 19세기가 되겠죠. 현대국어가 이제 20세기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국어, 근대국어, 그 다음 현대국어 이런 식으로 우리 국어의 역사, 국어의 족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암기가 돼야 됩니다. 노란색 필기된 거. 그 다음 우리가 알타이 어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알타이 어족에 해당되는 우리 한국어, 뭐 몽골어 이런 것들이 알타이 어족에 해당되는데 이 어족들의 특징은 첫 번째 뭘 쓴다? 두음 법칙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모음조어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수식과 비수식의 구조죠. 우리 국어 그렇죠. 아름다운 꽃 이런 식으로 수식과 비수식 구조고 특히 교차어, 첨가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요거 중요한 특징입니다. 체은에는 조사가 붙고요. 어간에는 어미가 붙는 그런 특징입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첨가어가 있고요. 굴절어라는 게 있고요. 고리버라는 게 있고요. 포하버라는 게 있습니다. 포하버. 이거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말들이를 얘기해요. 이 고리버는 중국어를 우리는 고리버라고 하고요. 굴절어는 영어와 같은 걸 우리는 굴절을 합니다. 우리 국어는 첨가어입니다. 즉 체언의 조사가 첨가되고 어간의 의미가 첨가되는 그런 단어란 얘기죠.
자, 어쨌건 이 알타이 어족의 어떤 공통 특징들, 두음 법칙이 있다, 모음자가 있다, 수식과 피수식의 구별이다, 뭐 성의 구별이나 뭐 관계대명사, 영어에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영어에 있는 전치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이런 등등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교차가 특징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얘기입니다. 자, 국어사 시대 구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고대국어 얘기입니다. 고대국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까지죠. 10세기까지 우리 고대국어인데요. 한자의 음과 소리하고 뜻을 빌려서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알아두세요. 차자라고 하죠. 차자 표기입니다. 즉 한자를 차용, 빌려서 사용한 표기법이라는 얘기예요. 차자 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나라고 읽으면 되고요. 혹자는 혹은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 금천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나라는 것과 금천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얘기죠. 소나, 혹, 금천이다. 백성군에 있는 사산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소나하고 금천은 사람 이름입니다. 인명을 표현했다는 얘기죠. 사람 이름인데요. 백성군 사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소나하고 금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휠소자하고 어찌 나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땄는데 나중에 한자를 그대로 읽었다는 얘기죠. 이제 결국 이거는 요거는 이제 고유어 계통이고요. 고유어 요거는 한자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발음되는 걸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당시 발음되는 것 당시 한자를 빌려서 쓴 거라면 이제 이 금천 같은 경우는 실제 발음은 당시 이렇게 안 되었는데 한자 소리 중심으로 그냥 써버렸다는 얘기죠.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 삼국시대에 한자어가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끊임없이 고유어와 한자어 간에 서로 대결이 되었죠. 아시다시피 매하고 뭡니까? 그렇죠. 산이란 것하고 가람하고 뭐하고요? 강이라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대립되면서 매하고 가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당시 쓰이던 소나를 한자를 찾아서 그 음을 표현했다라면 이제 그러다가 한자어 중심 체계로 그냥 표현했다.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이러한 고유어와 한자어 소리를 그대로 병용해서 사용했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명사 표기였어요. 인명이나 지명에서는 사자 표기였다. 이렇게 알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구결, 향찰이 나오죠. 이두하고 향찰이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두와 향찰은 전부 다 뭐냐면은 중요해요. 우리말의 문장 구성 방식.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했다는 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즉, 중국어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I love you 해서 I, me가 나오죠. 이게 I가 되고 love가 되고 you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해서 주어가 먼저 나오는 건 동일하다 하더라도 너를이라는 목적어가 나오고 사랑한다라는 서술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말 어순이잖아요. 이두하고 향찰이 바로 이런 어순이란 얘기입니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전체를 적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두는요, 실질적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한자를 그대로 썼고요. 형식적 의미에 의한 문법적 요소 있죠. 문법적 요소, 조사라든가 의미 같은 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한자 소리를 썼다라는 것 차이점입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은 건데 실질적 의미와 문법적 요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토라는 것은 여기서 조사나 어미 같은 것을 우리 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문으로 된 원문이 있겠죠. 한문 원문이 있습니다. 논어가 맹자편인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공부한 게 대해서 우리 이런 말 참 이, 시, 섭지, 불, 역, 열, 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하기, 배우고 때때로 학습 익히면 역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하기 시습지면 읽기 편하도록 하기 시습지면 면 불력 여로 이래서 이거를 한자로 그냥 면 이런 한자를 넣고 대신 뭐 이래 가지고 읽기 좋도록 그래서 한문 원문에 한자어를 빌려서 토를 다는 형태가 바로 조사나 의미를 단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나 의미를 달았죠. 그런 것이 바로 구결이란 얘기죠. 왜?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한자 자료를 쉽게 읽기 위해서 썼던 게 바로 구결 방식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두와 향찰은 우리말 어순이다. 구결은 한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중간중간에 토 부분을 한자 소리를 빌렸다. 이두와 향찰은 이제 여러분들 알죠? 실질 형태소는 뭐 대체로 뭐 하고 형식 형태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 음차, 음도, 훈차, 훈독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죠? 이 방식에 의해서 되는데 이두는 이제 각각 의미가 다르다. 아마 이게 수능 시험에 나오려면 적절한 보기가 있어야 될 거죠. 아직은 문제를 보면서 혹시 문제 출제되면은 그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두 자료가 이제 이해됐죠? 하기 시습지 면이라는 이 말이 어미 아닙니까? 그럴 때 면이라는 한자 소리 하나 대체한다는 얘기고 나는 하면은 주어를 갖다 넣고 난 뒤에 나는에서 이런 은을 뜻하는 한자거든요. 넣는다든가 전부 다 만약에 주격조사 이가 넣은 아니면 목적격조사 이런 식의 한자들을 넣은 겁니다. 이게 이두예요. 그 다음에 어휘는 변하겠죠. 이것도 이제 해서 공주, 생사, 해성하니까 이게 다 뭡니까? 삼국시대 이제 중국과의 문화 수용으로 이런 한자어가 수입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불교계 한자도 있겠죠. 혹은 부처, 미르 이런 단어들도 있을 만하고요. 그 다음에 붓하고 먹은 바로 중국어 소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어를 직접 뭐 한 거다 사용한 경우다는 얘기죠. 이런 외래어들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고대 국어예요. 그러다가 중세국어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몽고 원나라의 침입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당시 뭐다 몽고 계통의 어휘들이 또다시 많았겠죠. 특히 몽고인들은 우리 궁중 궁궐에 많이 차지하고 그 당시 궁녀라든가 그 당시 고려 원나라 당시입니다. 궁녀 이런 궁궐 언어로 많이 썼기 때문에 임금님 수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몽고계 어입니다. 보라매라든가 보라매 매 이름입니다. 보라매 이런 것들이 몽고계 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근대국어 지나서 개화기 때 이제 1894년 개화기 이제 서구 문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한자로 뭐 돼가지고 한자로 번역돼가지고 그런 신문명어들이 또 들어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전기라든가 그진 없었잖아요. 그죠?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 지구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한자로 번역된 상태에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 우리한테 뼈아픈 이 일제강점기 일본어들이 많이 침투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오늘날 광복 이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언어 말들이 그죠? 서구어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그런 어휘입니다. 되겠죠? 이 중에서 나머지는 다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문화와의 충돌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수용된 거라면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받아들인 어휘는 강제로 심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어휘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감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겠죠.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 수입된 이런 어휘들은 강제로 심어진 이 어휘들은 우리 국어의 텃밭에서 이거는 잡초처럼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국어 순화의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우리의 어휘들을 좀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한 거죠. 이제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레스토랑과 식당이 비록 동일한 말이지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다르고요. 키스와 뽀뽀가 또 동일한 말이지만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순 고유어들이 사멸되거나 온, 점은, 가람 이런 단어들이 사멸되든가 이런 현상들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휘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 또 갑니다. 중세국어입니다, 이제. 중세국어에 동선표기가 나오죠. 기억, 자, 이 8개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알죠? 뭡니까? 그렇죠. 팔종성법이죠. 팔종성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팔종성 같은 경우도요, 이 디귿하고 시옷이 문제죠, 지금. 그러다가 16세기쯤 되었습니다. 이제 한 16세기쯤에 시옷하고 디귿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옷을 실질적으로 뭐로? 디귿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발음하게 돼요. 그러다가 근대국어 시기에 이제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 이제 이게 헷갈리죠. 이제 발음상 칠종성인데 그 말은 시옷을 뭐로 발음했다? 디귿으로 발음했다는 얘기고 표기상은 디귿으로 발음되는 것을 뭐라? 시옷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즉 발음과 발음하고 표기가 불일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칠종성법이라는 게 이게 지금 칠종성법이죠. 표기로는 뭐만 인정한다? 시옷만 인정한다는 얘기죠. 기역, 니은, 니열, 니음, 비읍, 시옷, 니용이죠. 당시 근대국어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시옷과 디귿이 혼용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졌지 얘기죠, 이제. 연철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적기 같은 경우도 근대국으로 오면서 끊어적기는 분철이 되죠. 그 중간에 뭐 돼 있는 함께 쓰는 중철 혹은 혼철이라고도 하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거는 근대국어였습니다. 분철은 근대국어요. 그 다음 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연서법 기억나시죠? 연서법 있고 병서법 있고 부서법이 있었죠. 연서법은 순경음 만드는 법이었죠. 그래서 미음 아래 쓴다든가 비읍 아래 이런 거, 피읍 아래 이런 거 순경음 쓰는 법이고요. 병서는 또다시 두 개로 나눠서 각자 병서하고 합용 병서 있었죠. 각자 병서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희읒 이게 각자 병서였고요. 합용 병서는 또다시 비읍 계열, 시옷 계열, 비읍 시옷 계열 뭐 이렇게 나눴던 게 합용 병서죠. 이게 다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서는 이제 붙여쓰기 얘기인데요. 첫소리를 쓰고 난 뒤에 오른쪽으로서는 우서법이 있고요. 밑으로서는 하서법이 있었죠. 첫소리를 쓰고 난 뒤에 그래서 첫소리를 쓰고 밑으로 쓰는 거 이거는 하서죠. 첫소리를 쓰고 오른쪽으로 쓰는 거 이건 우서가 되겠죠. 그런 식의 표기법이 있었습니다. 성조가 나오네요. 그죠? 성조, 평성, 상성, 거성, 입성,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은 실제 소리가 아니고 그냥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안 울림 소리 받침이에요. 알림 소리 받침 나오면 입성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점으로 구별하죠. 상성은 훗날 뭐가 되고요? 긴 소리가 되고요. 그죠? 평성 매우 낮은 소리. 처음에는 낮고, 처음엔 낮고, 그 다음에 처음엔 낮고 끝은 높은 소리. 상승이고요. 매우 높은 소리. 거성입니다. 입성은 빨리 입을 닫는 소리인데요. 받침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음에 대한 얘기네요. 된소리 계열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된소리 계열이 등장했다라는 게 자음을 만들 때 아, 설, 순, 시, 후 이렇게 만들었죠.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이 소리,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해서 각각 이거를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 이렇게 나눴죠. 이거 암기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청이 예사소리였죠. 전청에 가, 드, 브, 스, 요래 있었죠. 그죠? 이 스하고 스가 있었죠. 여기에 순경은 비읍도 들어가면 되겠지. 순경은 비읍 같은 게 들어갑니다. 굳이 쓸 필요는 없겠다. 순경은 비읍은.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차청이 이제 크가 되겠지. 트가 되고, 요거는 프가 되고, 이거는 트가 되겠고, 요거는 히읗이고요. 이제 전탁이 된 소리니까 끄가 되고, 뜨가 되고, 뿌가 되고, 쓰가 되고, 쯔가 되고, 흐흐가 되겠지. 그 다음 불청불탕은 울림소리를 얘기하거든요. 이체 형태가 하나 나오고요. 니은 나오고요. 미음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반치음 나오죠. 그 다음에, 쓰다 보니, 이 반치음은 요 아니죠. 그죠? 반치음은 또다시, 설 순치 후에 반설, 반치음을 또 따로 뒀죠. 반치음은 여기 있고요. 반설음으로 리을이 있고요. 부음 쪽에 이형이 있죠. 이제 이렇게 치음은 없었습니다. 치음의 울림소리는 없는 거죠. 울림소리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책에 만들었던 거, 여기 지금 된소리 계열은 이게 전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읍, 디귿, 이런 어두저항군 얘기죠. 어두저항군. 아까 무슨 계열? 비읍 계열. 그 다음에 시옷 계열. 비읍, 시옷 계열이 되어 있습니다. 비읍 계열은 이런 P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시옷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쌀, 비읍 계열이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비읍, 시옷, 때,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장군 존재했고요. 순경은 비읍이나 반치음, 현대국에 없는 저함이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순경은 비읍은 오늘날 비읍 불규칙 용언에 쓰고요. 반치음은 시옷 불규칙 용언에서 많이 썼습니다. 덥다라는 단어가 시옷 불규칙, 덥다는 비읍 불규칙 아닙니까? 그래서 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치음, 뭐 하지? 줄을 잇다, 이어. 줄을 이어, 이런 말 하죠. 밥을 짓다, 밥을 짓다 같은 경우에 밥을 지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옷 불규칙이나 비읍 불규칙에서 각각 썼는데요. 대체로 요거는 15세기 때 소외되었죠. 소실되었는데요. 소실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여린 히읗하고 순경은 비읍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바로 한 10년 정도 쓰다가 세조 이후에 바로 소실됩니다. 소실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치음이 임진왜란 전으로 16세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연이형이죠.
그 다음에 아래 아가 없어집니다. 이 순경은 비읍은 없어지면서 이거는 W 형태로 바뀌었죠. 저 소리가. 즉, O나 U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더버 같은 경우도 더 플러스 U 형태로 바뀐 거죠. 더워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치음은 됐고요. 아래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나오는데요. 아래아는 아시다시피 언제 바뀝니까? 처음에는 뭐다? 16세기 때 둘째 음절 이하에서 아래아가 으로 바뀌고요. 맞죠? 그 다음 18세기 이르러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아래아도 없어지죠. 이건 대체로 임진왜란 전후에 아래아 음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거 소실 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자. 단모음, 모음 중요합니다. 모음이 7개인데요. 단모음이. 현대국에 없는 아래아가 들어와 있고요. 현대국에는 에하고 외하고 에하고 위가 단모음이에요. 해서 현대국어는 단모음이 10개인데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이중모음에 들어가 있죠.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모음 조화 같은 경우 양성과 음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요 O 계열과 아 계열은 양성이 되고 어 계열과 우 계열은 음성이 되죠. 그래서 당시는 태연이나 조사, 요원 의미뿐만 아니라 한 단어 안에서도 모음 조화가 지켜졌습니다. 가잘에서 가을이죠. 지금은 이게 가하고 을 돼가지고 모음 조화가 안 지켜졌잖아요. 양성하고 중성이 양성하고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양성 이렇게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안에서도 지켜졌고요.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잘 안 지켜집니다. 현대국어에 지켜지는 것은 대체로 어간하고 어미결합에서 아직도 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의성이나 의태부사에 해당하는 음성상징어 있죠. 음성상징어에서 촐랑촐랑 이런 식으로 아직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다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암기할 게 많죠. 그 다음 문법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주격조사 정리돼야 됩니다. 다음 뒤 시험 지겹도록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모음 뒤 그렇고요. 목적격 조사 알랄, 얼럴, 리얼 무조건 정리하면 이거는 막 묻지도 빠지지 않고 그냥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관행적 조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의 계열과 의 계열이죠. 그래서 자 형칭의 유적명사에는 의, 높임의 유적명사에서는 혹은 무적명사에서는 시옷이다라는 것 알아줍니다. 무적명사에서는 시옷. 그러니까 부처는 감정 있는 건데요. 왜 시옷 썼는가? 높임 대상이기 때문에 시옷 썼다는 얘기고요. 요거 전부 다 나무니까 무적명사죠. 그러나 사슴하고 거북 같은 경우는 의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뭐다? 시옷이 없어지죠. 시옷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대국에서는 이제 그리고 현대국에서는 요 애의 구별 없이 주고 뭐만 남고 그렇죠. 의만 남고요. 애하고 시옷은 다 없어집니다. 시옷은 대체로 어디에 좀 남는가 하면은 합성명사 쪽에 합성명사에 사이시옷 있죠. 그죠? 여기에 시낸 물 이런 식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호격조사는 높임의 뜻을 나타낸 하가 있죠. 그래서 높임일 때 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높임 대상은 아닌데 좀 대접을 한데 대우할 때는 뭐뭐 이어 혹은 뭐뭐여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밑에 사람 하위잖아 아니면 지하고 동등한 사람일 때는 그냥 야 이렇게 쓰겠죠. 이런 중세국어가 현대국어는 그냥 아 아니면 야죠. 그죠? 자음일 때는 아, 모음일 때는 야를 붙입니다. 자, 높임 대상이라서 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외 조사 쪽에 이제 접속조사 같은 경우는요, 접속조사, and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나, 뭐 이런 것들이죠. 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A와 B와 C와 D 뒤에도 뭐다? 끝에 뒤에도 와, 이런 게 붙었습니다. 현대국에는 럴이라잖아요, 그냥. 그래서 중세국 이런 거 붙었다는 거고요. 조사결합과 관련해서 방금 요 나무가 나오는데요. 조사결합 시 체언의 형태가 바뀝니다. 나무를 단독으로 쓰면 나무인데요. 이거 나무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주격조사 이하고 결합한다면 남기,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을하고 결합된다면 남갈,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노라에 해당하는 노루에 해당하는 노라, 마루에 해당하는 마라, 마, 마, 마라, 마루 종자입니다. 그 다음 아우죠. 아사, 아자, 아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했을 때 아우 뒤에 아자 뒤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되었다는 이거는 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없지만 또 우리 히읗 동성 체언이 있죠. 맞지? 조사하고 결합하면서 뭐다? 히읗이 붙는 거죠. 살 히읗 플러스 안 하면은 살한, 살은이란 뜻이죠. 희부는 이 말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게 뭐 숙회라든가 예전에 수 더하기 히읗이었다는 얘기죠. 숙회, 암탉 이런데 남아있습니다. 아직. 할 게 많죠. 그 다음 설명의문과 뭐가 있다? 판정의문 나오죠. 그래서 의문사가 있냐 없냐죠. 의문사가 있으면 설명의문, 의문사가 없으면 판정의문인데 보조사 이건 O형이고 이건 A형입니다. 경상도 말 보면 되죠. 반문나 하니까 반문나 A형이 되고 이 어디 가노 하니까 O형이 되죠. 어디라는 의문사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 보조사도 있습니다. 보조사 이런 것들을 보조사랍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의문문 쪽에 또 나올 만한 게 2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의문문입니다. 대체로 과거 형태일 때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니은다죠. 현재일 때는 난다가 되고요. 미래일 때는 대체로 뭐 리을다 형태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 2인칭 주어 부분 그렇다는 얘기고 자, 객체 높임도 자, 그드스흐 삽이고요. 더트저트 잡이고요. 울림소리 뒤일 때는 모음이나 울림소리 뒤일 때는 잡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대국어죠. 이제 다 했습니다. 정성포기 제가 아까 중세국어 하면서 다 수업된 겁니다. 거듭적기가 있다 했죠. 이제 중철 혹은 혼철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조 사라지고요. 방뜬 표기도 사라졌다 정도 됐죠. 그 다음 어문 쪽이죠. 단체음이 약화되고 소멸되고 연설이 바뀌고요. 여기 또 국유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것 됐죠. 국유음화뿐만 아니라 이제 뭐다 유음화도 생겼고요. 유음화 그 다음에 두음법칙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대국어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것들 하면 안 되겠나 봅니다. 하나 더 한다면 중세국에서 시옷, 치읓이 치음이었거든요. 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요거 현대국에서는 이게 뭐가 됩니까? 경국음이 되었죠. 입천장 소리죠. 새니탕 소리. 이렇게 변화된 것도 근대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 이제, 당연히 모음 조화가 약화되죠. 암기합니다. 이렇게 둘째음제로 바뀌고, 18세기에는 아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 뭐다? 원순 모음화 생긴다는 얘기죠. 어디서? 양수는 푸죠. 풀이, 물, 불, 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제 가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관행적 조사가 이제 애의 구별 없고 의만 생기게 되었고요. 이것도 수업해줬습니다. 불규칙 활용되었고요. 과거 시제 선언 발음으로 합립되었고요. 아까 있었던 객체 높임 선언 발음이 있죠. 그래서 삽이라는 객체 높임 선언 발음이 사용하지 않고요. 이거 뭡니까? 상대 높임이죠. 상대 높임 선언 발음도 쓰지 않고요. 맞죠? 과거 시제 선언 이런 식의 확립되었다. 이게 이제 근대 국어 쪽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개념 수업은 적절히 끝냈습니다.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7쪽입니다. 37쪽 보겠습니다. 담화입니다. 나들이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박물관에 가는 건 어때? 거기 말고 해서 거기는 박물관을 뜻하죠.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틀리면.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보여주면 여기는 어때 했더니 거기 하니까 여기하고 거기는 지금 동일하겠죠. 했더니 문백상 보았더니 해수욕장이 되겠죠. 여기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래, 거기가 좋겠다 했는데 거기는 놀이동산을 뜻하겠죠. 마잠이 마음이 변천해온 과정이라 했습니다. 16세기 때 일단 제일 먼저 반치음이 소실되겠죠. 16세기 때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이것이 뭐로 바뀐다? 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18세기 때 이제 첫째 음절인 아래 아가 뭐로 바뀐다? 아로 바뀌는 그런 변화 현상을 보였겠죠. 그 다음에 기억니은에 사용된 의문형 섬이라 했습니다. 의문형 음입니다. 쉽죠? 자, 어디라는 의문사가 있죠. 현대국어 쪽을 보면 됩니다. 현대풀이. 어찌 잘하는가 하니까 이거는 해서 의문사가 있는 무슨 설명 의문문이죠. 그 다음에 내라는 2인칭이 있습니다. 그죠? 2인칭이 있고요. 니은다가 있죠. 그죠? 그래서 2인칭 과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요를 쓰면 되고요. 니은은 니은다를 쓰면 되죠. 2인칭입니다. 배우다라는 말에서 배우다라는 말입니다. 배우다에서 니은다가 들어온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없나? 1번, 2번, 3번. 이제 81쪽 가야 됩니다. 81쪽 적용 문제 풀겠습니다. 됐습니까? 81쪽.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날씨가 덥네라고 발언했더니 어느 맥락상인가 보세요. 이런 것을 화자, 청자가 모두 본 사항에 일기예보가 틀렸네라고 했네요. 됐죠? 이렇게 의미 1, 의미 2, 의미 3이 나오니까 1대1 대응이 아니고요. 혼자가 봤으면 이런 게 안 하겠죠. 그냥 이거는 뭐다. 정보 전달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의도가 뭔지 모르자. 여기서 봐봐라. 일기예보가 틀렸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게 정보, 즉 사실을 확인하는 것 플러스 이 말을 듣는 청자 있겠죠. 청자와의 공감이라는 그 의도가 있는데 혼자 봤으면 요 의도가 없는 거죠. 청자와의 공감 의도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달라집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얘기죠. 그래서 문장 형식과 의미 내용이, 발화 내용이 동일한가 이거죠. 엄마 저 빨리 밥 주세요 해서 직접 발화입니다. 내일 몇 시지라고 바로 물었죠.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직접 발화가 되죠. 너무 늦지 않았니? 그럴까? 명령하는 겁니다. 됐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계열의 지시 표현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뭐 할 때 추론을 해서 알 수 있을 경우죠. 지우개가 어디 있지라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그거, 거기서 그거 전부 다 뭐다? 지시 표현은 맞는데요. 1번에 있는 이 그거는요. 책상 위에 있는 게 청자도 A라는 청자도 보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3번 보기에 맞지 않는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기억 보세요. 구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얘기고요. 이때 물방울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휘발되면서 하는 이거는 이 유기물질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채윤의 외삼촌 가족이 채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외삼촌 가족이죠. 채윤에게는 그렇다 뭐가 있다? 엄마가 있죠. 엄마가 있고 엄마한테는 형제가 있습니다.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오빠 혹은 남동생이겠죠. 이게 다 채윤한테는 뭐가 된다? 외삼촌이겠죠. 자, 이 외삼촌한테는 또다시 아내가 있겠죠. 여기 채윤한테는 외숙모가 되겠죠. 엄마의 할머니가 있겠죠, 이제. 엄마의 엄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한테는 이게 딸이고요. 아들이 되죠. 얘는 뭐가 됩니까? 며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손녀 많이 컸구나 해서 이거는 채윤입니다. 맞죠? 외숙모가 얘기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님이 되죠. 형님도 안녕하세요. 이거는 채윤의 엄마입니다. 맞죠? 이거는 할머니를 얘기하고요. 채윤 입장에서만 보겠습니다. 옳게 이거는 외숙모죠. 엄마가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남동생이네요. 그죠? 남동생 아내네요. 어서 들어와 앉아. 아유, 우리 조카 이제 잘 걷는구나. 해서 엄마의 우리 조카니까 여기에 외삼촌네 밑에 아이가 하나 있죠. 그죠? 그죠? 자, 조카입니다. 내한테는, 채윤한테는 뭐가 되죠? 사촌이죠. 네, 처음 키워본 아저씨, 이제 그 길이, 아직 고모를 못 알아보여죠. 고모는 그것도 누굽니까? 남편의 누이니까 엄마가 되죠. 재현이 외숙모 얘기합니다. 외숙모. 외삼촌은 어떻게 했어요? 아, 외삼촌은 지금 주차고에서 이거는 채윤 입장에서 외삼촌이죠. 채윤아 할머니랑 전부 다 채윤 입장 쪽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면은 답 4번 나옵니다. 기업과 치어스 다 보세요. 기업은 고모죠. 누구 입장입니까? 누구한테 고모예요? 누구한테 고모예요? 그 아이한테 고모죠. 그래서 자신과 청자의 관계가 아니었고요. 치읓 같은 경우도 할머니랑 이건 채윤 입장이죠. 자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리는 거고요. 자, 즉시 바로 본다라는 얘기죠. 즉시는 보통 지시 대명사라든가 인칭 대명사라든가 시제
시제 표지에 해당하는 말들, 어떤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이런 것들이 바로 직시 표현인데요. 그래서 뭡니까? 정확한 지시 대상은 구체적 맥락이 주어져야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매일 자전을 합니다라는 것은 구체적 맥락이 없어도 그냥 이 매일의 뜻으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쪽이라든가 지금이라든가 여기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결국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 이게 바로 6번 문제 직시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가 아니고요. 교재 85쪽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어문 규칙이나 표기의 변화만 입은 채 현대국어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자, 비통사적 합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르내리다 것처럼 하지만 여기 시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고 시들다 같은 구로 표현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불다로 이어진다. 맞네요. 맞고요. 찰지다는 살이 명사죠. 이게 동사 서술어입니다. 따라서 채운 주어 더하기 서술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용언의 어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3번은 그래 구로만 표현되기 위해서 찰진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죠? 어쨌거나 보기하고 관련 있는 말입니다. 이거 먹다 구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 하나의 형태가 자동사와 타동사 둘 다로 쓰이는 예입니다. 보세요. 가말에 아니 거칠새 하는데 거칠새 무엇이라는 주어가 있겠죠. 무엇이 가뭄에 끊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이거는 자동사로 쓰인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끊어 앞에 을이라는 거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죠. 이거는 주어가 있으니까 VI고요. 미치시더니 그 다음에 세 개를 주셔서 VT가 되겠죠. 좋아지셔서 뭐가요? 병환이 좋아지네요. 그죠? VI가 되죠. 좋다라는 것은 like 아닙니까? 그죠? 형용사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어쨌건 타동사 목적어가 없죠. 요거. 그 다음에 열어서 열리셨죠. 주어가 있죠. VI입니다. 목적어가 있죠. VT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흩어 뭘까요? 주어가 있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죠. VT입니다. 이렇게 풀면은 되겠죠. 그 다음 중세국어에서의 목적어 얘기네요. 그죠? 자,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대업을 되네요. 채운 뒤에 목적조차 붙었고요. 할 말도 했네요. 그죠? 보조사가 붙은 목적어 못하다 할 말을 못하다 목적어가 실현되었고요. 자, 좌수와 우수로 천지를 가리키네요. 그죠? 목적어 없이 실현되었고요. 그 다음에 글 배우기, 태자가 글 배우기 해서 명사절의 목적조사 맞고요. 남을이라고 뭐죠? 왜 다 5번입니까? 보세요. 주다라는 말은 몇 자리에서 쓰릅니까? 주어가 필요하고 목적어 필요하고 부사가 필요한 세 자리에서 쓰르죠. 그러니까 사해를 이거는 남에게라는 부사어죠. 의미상으로는 뭐에 해당된다? 부사어에 해당하는 성분이 목적으로 실현되었다 하는 게 맞죠.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 5번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1을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높임의 호격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수업했죠. 호격조사에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뭐가 있고요. 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배우해주는 거 있었죠. 이어 있었습니다.
혹은 누구누구여. 그 다음에 동등한 경우, 말 까는 경우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아 하는 요 세 가지가 높임의 호격조사니 하를 얘기하죠. 쓰이지 않는 형태가 있을 때 지금 대황하가 있고 대황아가 있으니까 자 1번 맞죠. 듣는 이를 높이는 것은 상대 높임이죠. 상대 높임 선어 발음이는 요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용되었다 했네요. 니은에. 자, 봅시다. 알라와 니은을 확인한다. 알라 어디 있습니까? 알라 여기 있네요. 알아라에서 나왔네요. 그렇다면 알 플러스 라죠. 알아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알다 더하기 아 조셔죠. 이거 뭡니까? 높임 등급 중에서 상대 높임 등급 중에서 상대 높임이 등급에 따라 나눴죠.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는 4등급인데 중세국어는 하라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인 걸로 하쇼쇼체가 있었죠.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하야쇼체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하라체가 되고요. 요거는 하쇼쇼체가 되죠. 뭐는 없다. 걷는 이를 높이기 위한 전어 발음이가 사용되었다 했는데 걷는 이 높이는 것은 뭐다? 이 하나, 그지? 종결음이 있는데 뭐는 아니다. 선어 발음이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종결 의미가 되죠. 종결 의미를 통해서 높인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 니은의 선어 발음에는 요거였습니다. 이 하는 요게 없어졌죠. 이제 2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보세요. 객체 높이기 위한 선어 발음이 뭐 얘기합니까? 삽, 잡, 잡 이제 얘기죠. 그죠? 아시죠? 요거는 어디지? 그브스 그죠? 이거는 드트 저트 이거는 울림소리죠. 요런 것들이 있나 이거지 했더니 듣다 해서 답이죠. 그죠? 듣다 뒤에 뭐다? 답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며 하니까 아며 이렇게 돼서 답 나왔습니다.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 에의가 에의가 볼까요? 관행격 조사에서 뭐일 때 유정명사일 때 뭐 쓰는데요? 에나 의를 썼죠. 양성일 때, 음성일 때. 그 다음에 무정명사일 때는 시옷을 쓰는데 높임의 유정일 때도 에나 의를 시옷을 썼었죠. 이게 이제 중세국어 관용인데 부사격 조사에서도 뭘 썼다? 에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무정명사일 때 만약에 유정일 때 에어를 쓰잖아요. 무정명사일 때 에나 의를 썼을 때 이게 바로 서소 부사격 조사입니다. 이게 만약에 앞에 명사가 무정이 아니고 유정명사라면은 유정명사에 만약에 에나 의를 썼으면 요거는 관용격 조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정명사인가를 봐야 돼요. 했더니 참, 무정 맞죠? 그 다음에 시옷이 관용교사로 쓰였다. 뭐로 가면 되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냥 보겠습니다. 마말과 이게 알하고 을 얘기네요. 그죠? 목적, 목적인가 아닌가를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 할 때 은 나왔고요. 디귿 나왔고 니은다죠. 니은다. 니은다는
현대 국어에는 이은다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인칭 주어일 때 과거를 나타내는 의문문이라 했습니다. 점을 해서 한번 현대어 풀이를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몸을 목적어 맞죠? 어찌가 어때 해서 시어 나왔고요. 버벌 목적어입니다. 얻는가 해서 이은다 나오죠. 이가 2인칭이죠. 어린인데 점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릴 적은해서 이거 보조사죠. 자, 이렇게 됐죠. 5번 풀었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까? 6번 갑시다. 중세고의 주격조사죠. 지금 문제 수준이 풀어보니까 높지 않죠. 지금 보니까. 다음 뒤에 이 요것밖에 없죠. 모음 뒤에 다 되네요. 그죠? 너 플러스 이, 우표 플러스 이 해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니까 아니죠. 아해 요게 반모음 뒤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강의 담화랑 국어사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상당히 건조하고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자, 피드백 할 때 보도록 합시다.